자, 이번 이야기는 실화썰, 중국 공산당한테 고문받은 썰입니다. 이게 이 괴담 미스터리 채널이라는 괴담 커뮤니티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분이 자기 썰이라면서 올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해봐도 진짜 다사다난했음. 펜타닐 처묵한 거부터 공산당한테 조사를 빙자한 고문, 파룬궁 일원 만난 것까지 겁나 많음. 파룬궁이 공산당이 탄압하는 단체라고 하는데 저 파룬궁 한국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뭘 봤냐면 제가 친구가 부천에 살아가지고 부천역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부천역 앞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돗자리 깔고 앉아서 뭐 놀고 계시는 뭐 노인분들이라든가 핸드폰 들고 방송하시는 그런 유튜브 라이브 하시는 분들 돌아다닌다거나 뭐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막 광장에 서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막 이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저거 뭐야 하고 가서 봤죠. 그런데 거기 앞에 크게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고 거기에 뭐 중국에 뭐 파룬궁이 있고 뭐 탄압을 받고 있고 파룬궁은 정말 뭐 대단하고 뭐 그런 글귀가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아주머니들이 동그랗게 삥 둘러 서로를 이렇게 체조하듯이 이렇게 삥 원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뭔가 하늘로 기를 보내고 있더라고.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파룬궁이래요. 왜 탄압하는 거지 근데? 파룬궁 안 알아볼 수가 없다.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파룬궁이란 중국의 문화이자 유사 과학인데 우와 상징이 진짜 뭔가 간지나는 문양 다 때려박은 느낌인데 만자랑 뭐 태극문이랑 살짝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공을 수련하고 심신 수련하고 그런 대법을 연마하고 뭐 이런 건데 불가와 도가의 원리를 포함하여 창시한 중국의 기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현재 공산당이 있고 유물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지향을 하니까 우상숭배하고 뭐 그 종교 자체가 안 되잖아. 99년 7월 20일부터 사교로 불법 교로 지정을 하여 금지하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박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중국 공산당한테 고문받은 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해봐도 진짜 다사다난했음. 보약을 처묵한 거부터 공산당한테 조사를 빙자한 고문을 받은 거, 파룬궁 일원 만난 것까지 겁나 많음. 일단 내 예전 글을 보다시피 난 중국에 거주를 했었어. 꽤 오랫동안. 그리고 난 중국을 싫어함. 이 결정적인 계기가 고등학생 때 일어난 고문 사건임. 욕이 많음으로 양해 부탁드린대요. 좀 심하다 싶으면 제가 적당히 순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2 여름방학 때 부모님이 한국으로 2주 동안 가셔서 난 놀고 있었음.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공안이 내 집에 찾아오더니 날 체포함. 살인미수 혐의로. 뭐지? 꿈인가? 하고 멍 때리는 동안 경찰차에 태워짐. 그리고 공안서. 중국은 경찰서를 공안서라고 함. 공안서로 끌려가서 취조실에 내동댕이 쳐짐. 나중에 모든 게 해결되고 알고 보니 내가 몇 주 전에 수영장에 놀러 갔다가 깊은 곳에 허우적대는 꼬마애를 꺼낸 적이 있거든. 근데 그 부모는 내가 애를 빠뜨렸다고 주장을 하면서 날 몰아감. 진짜 말 그대로임. 난 당연히 개소리라고 일축을 했고 1시간 동안 일관된 주장에 처음에 부드러운 태도의 공안들이 점점 험악해져 가면서 날 조용히 옆방으로 끌고 감. 등 뒤로 두 손을 수갑으로 구속시키고 책상에 머리만 옆으로 댄 다음에 곤봉으로 옆을 겁나 세게 쳤음. 그러더니 쾅 소리와 함께 귀가 터지듯이 아팠음. 그 영화 범죄도시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마동석 배우가 범죄자 몰아세울 때 책상 내려치는 거 있잖아. 그거랑 똑같음. 그리고 이 야발 새끼들은 이 짓거리를 1시간 동안 함. 이래도 난 미수범이 아니라고 막 주장을 하니까 다시 날 취조실로 가둠. 그리고 지들만 만난 거 먹고 나 굶김. 그리고 강압적으로 취조함. 또 아니라고 하니까 고문을 반복함. 이 사이클을 36시간 밤새워서 함. 그래도 아니라고 악으로 지르니까 그제서야 품. 집에 돌아오니까 이미 터져서 헐렁대는 게 느껴지는 고막만이 남아있었음.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몇 주 지나니까 아파트 고지서 꽂히는 곳에 편지 하나 덜렁 있더라.
너는 범인이 아니다. 무혐의다. 라고. 그 자식들의 사과? 있겠어? 하다못해 난 그 꼬마 부모의 개같은 면상 한 번을 못 봄. 난 그 부모가 인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믿고 36시간 동안 무죄 추정 원칙 따윈 사뿐히 지려밟고 고문한 그 개같은 공안도 경찰 될 자격 없다고 생각함. 이 계기로 난 중국에 대한 혐오를 가지게 되었음. 후유증은 당연히 있지. 오른쪽 귀 신경이 박살이 나서 35데시벨 이하는 안 들림. 이게 사람들 작게 대화하는 목소리 정도의 데시벨이라고 하네요. 35데시벨. 보상은 대륙의 기상답게 없음. 그 와중에 병무청에서 3급 떴음. 현역임. 미친.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괴담이 진실이 되는 미스테리한 장소 그 자체다. 여기까지인데 밑에 추가로 이렇게 다셨네요. 사실 좀 장난스럽게 적긴 했지만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보상받을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라고 하네요. 야, 이게 언제 일이야? 옛날 일이죠? 고2 여름방학 때니까. 이게 진짜인가? 미친 거 아니야? 말이 되나? 근데 이게 중국이랑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상상력이 자꾸 넓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아는데 진짜 말이 안 되는 수준의 그런 일인데 믿게 된다. 뭔가 이 대륙의 기상이 좀 믿게 만든다. 뭔가 그쪽 당에 고위 관리가 있는데 그 자식이 잘못을 했는데 그 자식의 잘못을 덮어 씌우기 위해서 외국인 애 한 명을 조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잖아. 무섭네요. 또 추가로 여기 또 글이 있는데 좀 알아보니까 청력 관련 기준 4급은 40데시벨 이하로 들리지 않아야 함. 근데 나는 35dB라서 현역임. 또한 뇌파 검사로 일정 이하 데시벨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나같이 반복되고 큰 소리에 의한 청력 손상은 뇌파 검사로 증명이 불가능함. 그래서 아무리 서류를 떼도 현역임. 35데시벨하고 40데시벨은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한국 괴담이네요. 이게 몸이 성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 현역으로 군대를 보내버리니까 공익으로 또 빼고, 사실 그 공익으로 가는 분들도 그냥 군대 안 가도 될 정도의 몸을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허리 공익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허리 아픈데 앉아서 일하게 시켜버려. 이런 분들은 아예 좀 빼줘야 되는 게 정상인 건데 요거는 한국 군대 괴담이네요. 자, 아무튼 이 사건에 대한 후일담이 또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한테 고문당한 썰 근황인데요. 아까 글 쓴 사람인데 생각보다 너무 큰 관심과 위로에 고마웠어. 그냥 힘들었던 거 감정이 휘둘려 갈겨 쓴 건데 파장이 커서 생각보다 당황했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스크랩해서 커뮤니티 사이트에 내 글이 가끔 보이더라. 썰을 믿든 안 믿든 자유긴 하지만 난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걸 꼭 얘기하고 싶었어. 일단 근황을 얘기하면 결국 현역이 되었어. 내일 입대라 이 글을 쓸 시간이 오늘밖에 없더라. 청력은 더 안 좋아졌긴 했는데 가로 열고 이제 사람 말소리는 거의 못 알아들음. 그래도 악화 속도가 이제 정체되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어. 처음 글 썼을 때는 정신적으로 좀 아파서 고생을 했는데 글 보다 보니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이겨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니까 없던 희망도 다시 생기더라. 뭐 이런 감사의 글도 썼는데요. 야, 이게 진짜라면 이거는 대처할 수가 없잖아. 왜냐면 이분은 그냥 고2 여름방학 때 부모님이 뭐 한국으로 돌아가서 좀 쉬고 계시고 나 혼자만 중국에 있는데 갑자기 쿵쿵쿵쿵쿵쿵 해가지고 공안이 들어와. 뭐 중국어로 막 뭐라 해. 미란다 원칙 막 읊어. 이러면 이것도 안 읊겠다. 그냥 잡아가겠다. 이렇게 할 정도면. 그럼 진짜 패닉 상태에 빠질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노인과 바다의 하비에르 바르뎀 느낌처럼 그냥 자연재해 그 자체잖아. 이 공안들 그냥 자연재해 그 자체예요. 못 막습니다 이거. 이거 무섭네. 진짜인가? 진짜면 한국에 기사 떠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기사에 관한 이야기는 없네. 아니면 뭐 중국 뭐과 뭐 좀 긴밀히 연관이 된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이야. 그런 부모님을 뒀어. 이러면 제보 같은 걸 못 할 수도 있긴 하겠다. 중국의 그 당에 밑보이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사업을 한다 하면. 그러면 뭐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죠? 뭐 그 당에서 이런 배경을 아니까 타겟을 이분으로 한 걸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여기까지가 중국 공산당한테 고문받은 썰이었습니다. 아, 이거 좀 반영구적인 좀 장애를 얻으셨는데, 반영구적이길 바란다는 거는 영구적이지 말고 이러다가 이제 나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뭐 나으셨으면 좋겠고, 한국의 현역 기준도 정말 빡세고 무섭네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중국 공산당한테 고문받은 썰이었습니다. 쾌유하시기 바랍니다. 나으실 수 있길 바라고. 너무 자연재해라 뭐라 할 말도 없네, 그냥. 다음 이야기는 코로나 때 제주도 중국인 썰입니다. 궁금하죠? 여기 시골 깡촌이라 코로나 직후까진 중국인이 많았었음. 근데 코로나 퍼지고 얼마 안 있어서 외국인 백신 풀어주고 불법 체류자들 신고만 하면 추방하지 않고 일단 본국으로 보내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들 본국으로 갔다 함.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됨. 동네 철거하는 삼촌이 썰 풀어준 건데 동네에 중국인 노동자 5명이 있었음. 고참 중국인까지 하면 6명. 한국에서 철거, 막노동을 하는 게 그렇게 돈도 잘 벌리고 빡세게 한국에서 10년, 15년 일하고 중국 본토로 가면 집도 살 수 있다고 함. 그렇게 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음. 이런 풍토가 있어서 불법이건 합법이건 한국으로 와서 일 빡시게 해서 넘어간다는데, 중국에 이런 사람들만 노리는 피싱 사기 전담반도 있다고 함. 한국에서 빡시게 일하고 중국인이지만 중국의 세상 물정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한번 털면 그냥 중국에서 거의 반평생 놀고 먹을 돈이 생긴다고 함. 수익성이 엄청난데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중국인 연봉, 이게 궁금합니다. 연봉 말고 월급으로 알아보자. 직장인 월급. 베이징의 신규 채용자의 평균 월급은 340만 원 수준이었다. 신규 채용자가? 왜 이렇게 많이 줘? 베이징이라 그런가? 베이징이 그런 거고. 중국인 6억 명의 월 평균 소득은 18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베이징이라 거기 1도시라, 제1도시라 신입사원이 저 정도 받는 거고, 그냥 중국인 6억 명의 월 평균 소득은 18만 원이라고 합니다. 말이 돼? 너무 적잖아. 너무 적은데요. 비민간 기업, 그러니까 국유, 상장, 합자 혹은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직원의 평균 연봉이 2,33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뭐 달에 200 버는 거니까, 비민간 기업인데도 200씩 버는 거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연봉이 극과 극일 것 같긴 해요, 중국이. 그냥 뭐 시골에 살면 그냥 돈 진짜 못 벌 것이고, 상해나 뭐 베이징 이런 데 사는 회사원이나 뭐 사업가들은 말도 안 되게 벌겠죠. 중국 부자가 진짜 많잖아. 아무튼 중국 연봉에 대해서도 살짝 알아봤고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한 명은 거의 15년, 그러니까 한국에서 15년 동안 일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한국어도 이제 꽤 할 줄 알고 해서 중국인 노동자랑 그리고 업체 사장이랑 술 마시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함. 중국 저것들 거짓말하는 거 내 다 압니다. 내가 중국에서 많이 당해봤고 저거 내부 불만을 다른 데 돌리려고 저거 중국 내부 상황 입막음 하는 거요. 중국 저것들 한국이 뭐 방역 뭐 못한다 이러는데 웃길 일입니다. 이러는데 나머지 5명이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임. 합법이라든지 불법이라든지 해서 얼마 안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도 코로나 좀 퍼지니까 좀 동요하더란 거임. 그것도 제주도가 대한민국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퍼졌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꽤 빠르게 지역 전염이 시작이 되었음. 대충 말하는 거 들어보니 그 15년째 한국에서 일하는 중국인 고참이 말하기를 동요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했고, 중국에 돌아가면 니들 다시 거지 생활 못 면한다고 그렇게 중국어로 말했다고 함.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음. 얘는 아무래도 금방 중국 갈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 3명은 부모님 때문에라던가 아니면 그 중국 뉴스를 보고서는 동요해서 중국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나머지 2명은 많이 절박한 사람들이라 한국에 남아있기로 했고, 일단 그 3명 그래도 그동안 정들었으니까 연락처 받아놓고 며칠 뒤에 철거 사무소에서 돈 더 쥐어주고
중국으로 보내고 그렇게 이별을 했다고 함.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요. 중국에서 자기들 방역 잘하고 있다 라고 초반에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에는 코로나 걸린 사람 아무도 없다 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걸 믿은 거구나. 그래가지고 여기 한국 들어와가지고 일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그걸 믿고 이제 중국으로 넘어간 거죠. 가족들 뭐 걱정도 될 것이며, 그죠? 한국에는 코로나가 되게 빨리 퍼졌으니까 그래도 중국은 뭐 그걸 감춘 거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별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1년 지나고 나서 연락이 왔는데 그 3명 중에 2명이 죽었고 1명만 살았는데 그 1명도 병원 신세를 지고 있더라는 거임. 자기도 겨우 운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지 그 2명은 입원도 못하고 아마 길거리에서 죽었을지 않을까라면서 덤덤하게 말했다고 함. 그때는 그 정도로 의료석이 엄청 부족하고 의료진들도 부족한 데다 중국의 의사를 멸시하는 그런 문화까지 있어서 의사들과 의료업계 종사자들의 순환이 엄청 심했다고 함. 코로나 이후로 의료진들을 멸시하는 풍토가 좀 적어졌다고 할 정도로. 코로나 거의 끝나고 그 고참 중국인도 일을 그만두고 돈도 많이 모았으니 자기도 이제 슬슬 중국에 가야겠다고 중국 갔다고 함. 나중에 소식을 들은 거네요. 철거 현장 사장님이랑 가끔씩 연락을 하는데 그 중국인 고참도 자기가 그때 좀 더 그 양반들을 뜯어 말릴 걸이라면서 가끔씩 후회된다고 그 사장이 말하더라. 자, 여기까지가 코로나 때 제주도 중국인 썰이었는데요. 결국에 이제 중국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하다가 중국의 방역 뭐 잘 되는 줄 알고 갔는데 결국에 뭐 코로나 걸리고 뭐 그렇게 죽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돌아가는 사람들이 다 걸려가지고 죽은 정도면 이거 좀 무서운데. 근데 중국에서 돈 없이 코로나 걸려버리면 그냥 문 닫아버리잖아. 나오지 말라 하잖아요. 그냥 문에 쾅쾅쾅 합판을 박아버리잖아. 그건 진짜 무섭다. 진짜 돌아가신 분들 정말 많겠죠. 레알 심했다던데 덜덜. 우리가 몰라서 모르는 거지. 땅도 엄청 넓고 못 사는 사람들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약값도 못 낼 것이고. 그렇게 그냥 코로나 걸려가지고 좀 심하게 앓고 그 후유증이 남는 분들이 좀 많이 있긴 하겠네요. 자, 이번에는 그 중국 도시전설 이야기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번에 읽어볼 이야기는 중국 오지의 달마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전설 괴담 중에 하나, 사지절단 당한 여자의 일본판 바리에이션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제노포비아 괴담이다. 여기서 제노포비아란 차별, 외국인 혐오 그런 겁니다. 중국 오지의 달마 스토리입니다. 중국의 오지를 여행하던 일본인이 어떤 마을에서 달마라고 적힌 간판의 가설 흥행장을 발견하고 안에 들어가 보니 그 안에는 사지가 절단된, 경우에 따라서는 혀도 잘린 일본인이 무대 위에서 구경거리가 되어 있었다. 달마라고 명명된 그 사람은 나는 땡땡에 사는 땡땡땡이다, 살려줘 라고 그곳에 들어온 일본인에게 일본어로 도움을 요청하지만 흥행장 안에 중국인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눌려 일본인이 아닌 것처럼 행세한 후에 바로 가게에서 나와 그대로 귀국해버린다. 그 후 여행자가 그 달마가 밝힌 이름으로 조사해본 결과 그 남자는 중국에 혼자 여행을 떠났다가 행방불명된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버전에서는 눈까지 멀어 여행객이 저도 모르게 불쌍하게 라고 뱉은 말을 알아듣고는 나는 리쿄 대학교의 학생인 땡땡이다 라고 이름을 밝힌다. 호련히 손님이 사라지는 가게의 에피소드와 함께 회자되는 일이 많다. 그 경우 가게에서 행방불명된 애인이나 친구를 찾는 도중 들어간 흥행장 안에서 바로 그 애인이나 친구가 달마가 되어 있는 결말이 보통이다. 팔다리가 없는 그거를 달마라고 하나 봐요. 그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애인이랑 여행을 갔는데 애인이 사라졌다. 며칠 후에 보니 어디 서커스장에서 사지가 절단된 채로 발견이 됐다. 그런 얘기.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이런 얘기 되게 2000년대랑 2010년대 인터넷에 되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궁전 모텔 스타일. 그죠. 옛날 우리나라 수원 꿈의 궁전 그 스타일의 괴담이죠. 아마 그 괴담도 이 괴담을 원전으로 해가지고 좀 만들어진 괴담이 아닐까? 중국이 아니라 인도가 배경인 버전도 있다.
이 버전에서는 오사카에서 여자에게 어떤 남자가 말을 걸어오면서 따라가다 그대로 행방불명이 된다. 여자의 아버지가 실종 신고를 한 후에 집으로 위문의 편지가 배달이 되는데 그 편지에는 인도의 땡땡이라는 장소에 따님을 보았습니다만 만나러 가시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쓰여 있다. 남자가 편지에 적힌 주소대로 찾아가 보니 박물관이 나왔다. 박물관 안에 깊숙한 곳에 달마 인형이라고 이름 붙은 전시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강제로 임신을 당한 채 외부 생식기를 꿰매어 버린 그리고 사지를 절단당한 채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딸이었다. 딸의 충격적인 모습을 본 아버지는 그 후 살자 했다. 엥? 박물관에 뭐 저런 게 있어. 그리고 너무 끔찍한데 오늘 끔찍한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게 뭐 도시전설이고 괴담이니까 뭐 이런 상상력을 발휘를 한 거겠죠. 인도, 아무래도 중국이랑 인도가 일본의 입장에서 잘 모르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괴담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자, 견당사의 설화라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일본의 이런 구조의 이야기와 비슷한 유형의 설화가 있는데 견당사로 중국에 간 아버지가 견당사? 오, 사신단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뭔가 그 관리인데 이게 그 중국에 이제 사신으로 간 거죠. 그런 설화네요. 견당사로 중국에 간 아버지가 중국에서 돌아오지 않자 아들이 중국에 건너갔더니 촛대를 머리에 쓴 도깨비로 구경거리가 되어 있더라는 설화가 있다. 이 설화를 계승한 것이 도시전설 괴담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또한 중국의 고황후 여씨, 그러니까 여태우가 척부인의 손과 다리를 자르고 눈을 도려내었으며 약으로 귀와 목소리를 없애고 변소에 두어 인간 돼지를 만들었다는 기록을 원전으로 보기도 한다. 같은 제노포비아적 괴담인 사지절단 당한 여자 괴담과의 유사성을 보아 프랑스의 오를레앙 괴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뭐가 왜 이렇게 많아? 요것도 한번 쭉 볼게요. 사지절단 당한 여자? 보통 젊은 여성이 옷가게에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사라졌는데 얼마 전에 사지를 잘린 다음 서커스 등에서 구경거리가 되어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고 하는 끔찍한 내용의 괴담이다. 일본에는 널리 퍼져 있다고 하며 대한민국에서도 가끔 볼 수 있다. 변형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신혼여행을 갔던 신랑이 신부를 잃어버렸다. 그죠? 저도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옷가게의 탈의실이 아니라 화장실이나 뭐 호텔방, 해외가 무대가 되기도 한다. 주로 이야기의 무대로 선택되는 장소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중동 등 인권 의식이 낮고 치안이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곳이다. 그죠? 그래야 이런 괴담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외국으로 납치되어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다든가 말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유의 괴담도 있다. 그러니까 혀가 잘렸을 경우 아까 있었죠. 이건 좀 더 끔찍한데 저는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좀 더 섬뜩한 것 같아요. 사지가 절단이 된 다음에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까? 여기에 되게 좀 무서운 포인트잖아요. 섬뜩합니다. 다시 만나게 되나 남편이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오 라고 하는 유의 괴담도 있다. 이것도 본 적이 있어. 야, 대박이다. 이것도 진짜 끔찍하죠. 이게 앞에는 다 똑같은데 남편이 사지 절단당한 그 아내를 본 다음에 아니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고 그냥 그 서커스장을 나가는, 뭔가 사람에 대한 좀 뭐라 해야 될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뭔가 인간의 비정한 면을 보여주는 그런 괴담이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계속 비슷한 종류의 괴담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동에 갔다가 중동인의 아내가 되어 꼼짝도 못하게 억류된 여자를 보았다거나 중국 또는 인도로 신혼여행 간 부부가 택시를 타자 아내를 태우는 순간 택시가 출발해버리고 나중에 아내를 찾았을 때는 장기와 안구가 전부 빠져 있었다거나. 와, 이것도 봤어 진짜. 와, 대박이다. 기억 속에 있는 괴담을 다 끄집어내네. 이런 얘기가 이런 괴담의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돌았었던 거 아세요? 저 어렸을 때 절대 뭐 그 여자를 택시에 먼저 태우지 마라, 중국에 가면, 이런 얘기를 진짜 들은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자 먼저 태우면 조수석에 숨어있던 남자가 갑자기 문을 닫아가지고 쌩 출발해버린다, 그런 얘기를 봤어. 이거 진짜야 근데? 기사가 있다는데요. 엥? 단독 추적을 했다고 하는데 진짜예요 이거? 엥? 이 뉴스 뭐야? 아니 나는 그냥 단순 괴담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진짜라고? 너무 충격인데. 자, 그리고
어느 한 청년이 할머니 또는 여성의 짐을 들어주었는데 이상하게 계속 멀리 가더니 뒤에서 누군가의 습격을 받고 쓰러져 행방불명이 되었다가 부모가 그를 다시 찾았을 때에는 다리가 절단되어서 지하철 앵벌이를 하고 있었다는 비슷한 종류의 괴담이 있다. 좀 더 진화된 버전으로 그런 경험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여자를 다시 찾아와 남편이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간호해 여자가 정신을 차리게 되나 과거가 기억나 다시 미쳐버리게 된다는 좀 더 암울한 내용의 괴담도 있다. 이것도 기억이 나네요. 추억의 괴담들 다 꺼내오네. 진짜 클리셰다 클리셰. 정말 끔찍합니다. 사지 절단 후 구경거리가 되어 애처롭게 도움을 청하다가 같은 나라 사람에게 우연히 발견되었다든가 화분처럼 길러지게 되었다든가. 이 이야기는 유방의 아내 여후에게서 따온 듯. 이 초안지 이 유방의 아내 여후가 뭐 이런 이야기가 있나 봐요. 네. 근데 이건 너무 끔찍한데? 화분처럼 길러지게 되었다. 이 괴담은 상상력을 너무나도 자극하기 때문에 너무나 자극적이야. 그리고 창부가 되었다는 변화판도 있다. 일본에서는 달마녀나 중국 오지의 달마 등의 이야기로 진화한 판도 있다. 아까 읽었던 거죠. 중국 오지의 달마. 더불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야기라 그런지 이런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나라들에서 되려 이웃 다른 나라들 무대로 똑같은 이야기들도 많이 하곤 한다. 이를테면 중국인 내외가 몽골로 여행가서 저렇게 당한다든지 터키인 내외가 시리아로 여행가서 당한다든지 반대로 몽골 사람이 중국 가서 저런 일 겪었다든지 시리아 사람이 이스라엘 가서 당한다든지 하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중국이나 터키 여행 가거나 친구들을 통해 이야기를 듣는 한국인들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아무래도 주변에 싫어하는 나라가 무대가 되는 경우도 많다. 중국에도 비슷한 소문이 있다. 길가에서 노는 아이들을 거지들이 납치해서 팔이나 다리를 절단하고는 타지에 데려가서 구걸하게 한다는 것. 이야, 이것은 90년대 한국에서도 부모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괴담이다. 야, 옛날에 진짜 괴담 많았잖아요. 부모들이 그거에 영향을 엄청 받았겠다. 팔이나 다리가 없으면 사람들의 동정심을 쉽게 살 수 있다는 이유인데 다행히도 실제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어린 애들 데려다가 저렇게 자르고 구걸을 시키는 것 자체가 수익성이 너무 안 나오잖아. 구걸로 돈을 얼마나 번다고 저거를 시키냐고. 이런 사례는 진짜 없을 것 같긴 해요. 사지절단 사례는 없지만 실제로 어린아이를 납치하여 구걸하게 만드는 사례는 있어서 중국에서도 이슈가 되었다. 아니, 진짜 있었다고 이게? 야, 이건 좀... 왜? 미친 거 아냐. 구걸 목적이 아니라 정말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기 위해 유괴된 아이를 사다가 키우는 불임 부부들도 있다. 아니, 입양할 수가 없나? 중국은? 중국에서 이렇게 2살 때 납치되었다가 부잣집 가정에 입양되어 자란 어떤 소녀는 15년 만에 친부모를 찾았으나 친부모를 거부하고 양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한 안타까운 실화도 있다. 아니, 부잣집 가정에 입양돼가지고 그래서 친부모를 거부한 거구나. 이거는 좀 놀라운 사례네요. 근데 부잣집에서 자라면 거기에 젖어가지고 친부모한테 안 돌아가고 싶을 수도 있겠다. 이게 그 사례인 거 아니에요. 근데 납치돼서 입양된 거잖아. 이게 진짜 어메이징하다. 이걸 알고도 부잣집에 산다는 거 아니야. 돈이 진짜 무섭네요. 이 소년이 뭔가 이해는 가지면서도 뭔가 인간이란 뭘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한 중국 산둥성에 사는 한 여성이 2002년에 당시 13살이었던 자신의 딸이 실종되어서 경찰 조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찾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았는데 2017년 온라인에서 한 여성이 사지가 절단된 채 노래를 하며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이 여성이 실종된 자기 딸과 너무 닮았다고 한다. 그래서 경찰도 이 여성을 찾기 위해 이 영상이 찍힌 장소를 중심으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찾았을까요? 이거 영상이 있는 거야? 영상이 있어. 유튜브 링크예요 이게. 잠시만 보고 오겠습니다. 저 혼자. 깜짝아. 어떡해. 이게 말이 돼? 이거는 못 보여드려요. 예, 못 보여드리고 정말 궁금하시다면 이 나무위키 여기 링크로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실종되어서 이제 미제 사건으로 남았는데 이 중국 여성이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다. 팔 다리가 없는 상태로 구걸을 하고 있다라는 그 정보를 안 채로 이 영상을 보니까 너무 섬뜩해요 지금. 못 보여드려요 지금 이거. 노딱 먹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보시면 또 그 진짜 충격 먹어요. 저 지금 올해 본 것 중에 가장 충격 먹었어요 지금.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네. 어떡해. 찾았을런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무튼 이 그 사지절단 당한 여자의 이제 유래입니다. 사실 기원이 된 이야기는 1930년대 프랑스의 오를레앙 지방에서 유래한다. 오를레앙 괴담 문서 참조. 야, 이것도 참조 안 할 수가 없겠는데. 외국인 혐오적 괴담이다. 오를레앙은 프랑스 상트르주 루아레 현에 있는 도시로 잔다르크 이야기의 무대로 유명하다. 1969년 5월 여자가 오를레앙의 어느 부티크 지하에 있는 탈의실에 들어가면 최면성 약품을 주사당한 뒤 외국 매춘업자에게 팔려간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느 부티크였지만 점차 오를레앙의 모든 부티크가 됐고 어느 순간부터 범행의 주체가 유대인이라고 살이 붙자 단순한 도시전설이 반유대주의라는 촉매를 만남으로써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식되어 급속히 퍼졌다. 유대인을 박해하려는 유언비어라는 대항소문이 퍼지면서 가라앉는 듯 했으나 그 후에도 장소만 오를레앙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바뀌었을 뿐 계속 퍼져나갔다. 아하, 이 이야기가 너무 유명해진 나머지 이게 템플릿이 돼서 계속 퍼져나갔다 이런 얘기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사지절단 당한 여자 문서 읽어봤고요. 오를레앙 괴담도 알아봤습니다. 이게 그 중국 오지의 달마까지도 읽어봤는데요. 나무위키라 그런지 이제 건너서 계속 읽게 되네요. 재밌었습니다. 자, 이어서 읽을 이야기는 인간 돼지가 되어버린 중국의 후궁입니다. 중국사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한 고조의 후궁 척부이님. 척부인의 출신에 대해 알려진 것은 없지만 춤을 굉장히 잘 추었고 그 덕분에 한 고조 유방의 승은을 입게 되었음. 고조의 총애를 받던 척부인은 아들인 여의를 낳게 되었고 아들을 황태자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음. 문제는 이미 정실태생의 황태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벌이는 건 하극상이나 다름이 없었고 황태후인 여씨 부인은 척 부인을 견제하게 됨. 여의를 황태자로 만들려는 시도는 신하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척 부인을 총애하던 고조마저 죽자 여씨 부인은 척 부인에게 잔혹한 보복을 시작했음. 여씨는 척 부인의 사지를 절단한 후 눈을 뽑아 장님을 만들고 귀에 유황을 부어 귀머거리로 만들고 혀를 자르고 독약을 먹여 벙어리로 만들어 돼지우리 겸 변소에 던져버렸음. 척 부인의 비참한 꼴을 본 사람들은 그녀를 인체, 즉 인간 돼지라고 불렀음. 그 모습이 어찌나 충격적이었는지 황제, 즉 여씨의 아들은 척 부인을 보자마자 혼절해버렸고 1년 동안 병환을 앓았음. 이후에도 트라우마를 잊기 위해서인지 정무를 거부하고 여색에 빠져 놀다가 5년 후 죽게 됨. 여씨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한 짓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고 그래가지고 뭐 정무를 거부하고 여색에 빠졌다가 5년 후에 죽은 거구나. 자기 엄마가 그렇게 잔혹한 짓을 해가지고.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자주 쓰던 채라는 단어를 기피하여 결국 사오화,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좀 죽어버렸고 돼지를 가리키는 말은 돈이나 저로 바뀌게 되었음. 돼지 돈, 그리고 저 팔게 할 때 저. 척부인의 이후 행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길어봐야 3, 4일을 넘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라 추측됨. 이야, 그죠? 이렇게 다 잘린 상태에서 제대로 봉합도 안 하고 뭐 소독도 안 하고 그냥 돼지우리 겸 변소에 던져버렸으니 며칠 산 것도 용할 정도죠. 너무 잔인한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죽이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자신에게 도전을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잉? 그런 거를 좀 알리려는 그런 속셈이었겠죠. 그게 목적이었다면 그 달성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황제가 되긴 한 건데 결국 그 행동 때문에 자기 아들이 또 빨리 죽었다는 게 그게 아이러니하네요. 이 얘기는 참 자기의 행동이 자기한테 어떻게 돌아오는가에 대한 좀 좋은 이야기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인간 돼지가 되어버린 중국의 후궁이라는 이야기 읽어봤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중국이 진시황릉 발굴을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약간 막 무서운 괴담이라기보다는 되게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진시황릉. 진시황릉은 제1외곽의 입구에 해당하는 병마용갱 부분만 해도 무덤을 열어 제끼자마자 외기와 접촉한 병마용들의 채색이 모두 바스라졌음. 그 뒤로 고도로 발전한 발굴 기술이 없는 한 손상을 막기 위해 더 이상 발굴을 중단한다고 했음. 물론 저 이후로도 발굴을 하지 않지만 그 이상의 이유가 있음. 바로 발굴하면 발굴하는 인력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임.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진시황릉의 제일 안쪽 묘실은 천하를 본뜬 땅과 하늘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음. 진나라 영토를 본뜬 거대한 바닥엔 실제 강이 위치한 부분마다 땅을 파서 그곳에 영원히 마르지 않을 수은을 가득 채워놓았으며 그 중앙엔 진나라 황궁을 본따 지은 거대한 구조물이 있고 그 중심에 다시 진시황을 위한 침상이 있으며 하늘에는 천자의 천문, 그러니까 별자리를 가득 수놓았다고 했음. 그리고 그 묘실까지 이르는 길들은 침입자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발사되는 쇠뇌, 석궁 등의 온갖 함정이 가득하다고 기록되어 있음. 함정이야 현대의 방어구를 착용하고 간다면 딱히 문제될 것이 없으나 문제는 강에 흐르는 수은과 하늘의 별자리임. 후대 사람들은 수은이 흐르는 강을 그저 전설쯤으로 치부를 했는데 진시황릉의 경우 황제의 묘실이 있는 중앙부 토지의 수은 농도가 극심하게 높은 것으로 판명되어 실존한다고 여겨지고 있음. 수은이 기화되면서 나오는 가스 역시도 기계 환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야, 이거 되게 신기하죠.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중앙부 토지의 수은 농도를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수은 강이 흐르고 있는 것으로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거죠. 진짜 신기해. 아무튼 수은으로 인한 가스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현대 기술로. 아니 그러면 현대 기술로 충분히 위험 요소 다 제거 가능한 거 아님? 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밤하늘임. 밤하늘의 천문을 표시하기 위해 발광성을 띠는 물질들로 꾸며놨을 텐데 저 당시에 구할 수 있는 발광성 물질은 라듐이겠죠. 여기까지인데 이 추측에 따르면 이 발광성 물질들은 이제 라듐, 방사성 물질들 이런 것들로 떡칠이 되어 있을 거니까 여기로 들어가면 다 피폭을 당하든가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진짜 너무 궁금해. 진시황이 진짜 거의 인류 최대의 그런 황제 중에 하나잖아요. 진짜 엄청난 황제 중에 하나인 건데 병마용의 그 위용도 엄청 대단할 뿐더러 근데 그게 외곽인 거잖아. 병마용이 그냥 외곽에 그냥 진시황의 무덤에 어서 오세요 표말 달려있는 딱 그 정도의 그런 퍼포먼스일 거 아니에요. 병마용이. 근데 이 본 정원으로 가면 본식으로 가면 얼마나 웅장할지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다 털렸을지 아니면 좀 많이 남아있을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이게 진시황릉 이거 발굴 계획이 있긴 했던 것 같은데 발굴 계획 16년 기사인데 30년에서 50년 후에 발굴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29 거의 30이니까 80 돼야 볼 수 있는 거 아냐? 못 봐. 그때 시작하니까 제가 80 됐을 때 뉴스에서 이제 중국에서 무슨 어떤 주석이 드립을 못 치겠네 무서워서 어떤 주석이 진시황릉 발굴을 허가했고 곧 착수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그런 게 50년 뒤에 나올 수도 있겠다. 저 진짜 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것 첫 번째 원피스 완결, 두 번째 진시황릉 파묘되는 거 그거 궁금합니다. 빨리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문화 대혁명 때 안 털려서 다행 아하 그렇긴 해 요거라도 남겨줘가지고 고맙네. 진시황릉은 70년대에 발견됐대요. 1970년? 오 그러네 1974년에 발견됐네. 발견된 지 얼마 안 됐구나.
진시황릉, 나무위키를 좀 살짝 볼까요? 너무 궁금한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고요. 그런 얘기도 본 것 같아요. 파묘를 이미 그 도굴꾼한테 당해가지고 다 털려가지고 안 보여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진실은 그 너머에 있죠. 잘 모르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진시황릉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싶네. 중국 역시 좀 역사가 있는 나라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역사가 있다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네요. 요거도 진시황릉도 나중에 한번 다루기를 고대하면서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중국이 진시황릉 발굴을 하지 않는 이유였고요. 자, 다음 괴담입니다. 다음 괴담은 중국 가이드 하던 지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라는 이야기고요. 지인이 가이드 일 하기 전에 중국 일주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중국인 남편이랑 같이 기차 타고 여기저기 다니고 계셨을 때 겪은 일임. 그때 한참 중국 서쪽 산지대 여행하시다가 이제 다시 동쪽 도시 쪽으로 돌아가려고 야간 열차 타고 진짜 끝도 안 보이는 벌판을 기차 타고 달리고 계셨다고 함. 한참 달리다가 잠들 무렵에 이상하게 자꾸 바깥에서 쎄한 느낌이 들고, 또 원래 바람 소리가 쏵 이런 소리여야 하는데 잉 이런 소리가 났다고 함. 이거 맞나? 잉. 그래서 이상해서 창밖을 몇 번이고 내다보는데도 그냥 불빛 하나 제대로 안 보이는 시꺼먼 벌판에 아주 간간히 기찻길 비춰주는 가로등만 보였다고 함. 지인이 워낙 여행 오래 해서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유리창에서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하는 소리가 계속 일정한 간격으로 나기 시작하는 거. 그거 듣고 누가 자꾸 창문 두드리나 싶어서 주변 둘러보면 다 자고 있고, 승무원들도 객차 창문에는 가까이 가지도 않으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창밖을 내다보는데 저쪽 벌판 멀리서 뭔가가 달리고 있더라고 함. 아무리 빨라도 기차 속도는 못 따라가는데 저게 뭔가 싶어서 유심히 지켜보니까 검은색 네발 짐승 같은 게 엄청나게 빨리 벌판을 가로질러서 열차로 다가오고 있는 게 보였다고 함. 순간적으로 지인이 저걸 보면 안 되겠다, 저걸 보면 진짜 돌이킬 수가 없겠구나 싶어서 눈을 감으려고 하는데 자꾸 눈은 안 감아지고 고개도 안 돌아가고 몸이 그대로 굳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동물 같은 괴생명체가 거의 열차에 가까이 붙어서 쭉 달리고 있었던 거임. 아무리 봐도 걷는 뽐새며 생김새며 너무 기괴해서 눈도 못 떼고 바라보는데 그 순간 가로등 지나가면서 그 동물의 형체가 드러났다고 함. 달리고 있던 게 동물이 아니고 찢어진 도포 뒤집어 쓴 할아버지가 흰자만 허옇게 뜬 채로 네 발로 기차 옆을 달리고 있었다고 함. 그거 보고 지인이 완전 굳어서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차에 옆에서 남편이 눈 마주치지 마 이렇게 말하더라고 함. 그 말 듣고 지인은 바로 긴장 다 풀려서 반실신 상태로 잠들어 버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남편한테 자기가 봤던 거 얘기해주면서 같이 본 거냐고, 그게 뭐였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남편도 지인이 하는 얘기가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꿈속에서 지인이랑 같이 산행을 갔는데, 그러니까 아내죠. 그 꿈속에서 아내랑 같이 산행을 갔는데 그 산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안개가 엄청나게 자욱했고 꿈속에서 지인이 픽픽 쓰러지고 헛소리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 함. 그러다가 산 중턱쯤 도달했다 싶을 때 지인이랑 같이 앉아서 쉬는데 지인이 갑자기 눈을 봐버렸다, 눈을 봐버렸다, 눈을 봐버렸다 이 말만 반복하더라고 함. 남편분이 그 말 듣고 그냥 반사적으로 눈 마주치지 마 라고 말했는데, 말하자마자 꿈속의 지인이 입에 거품을 물면서 뒤로 자빠졌다고 함. 그리고 남편은 꿈에서 깼는데 옆에서 지인이 자고 있으니까 그냥 개꿈 꿨나 보다 생각하고 지인 자게 냅뒀었는데, 오히려 그 지인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함. 하지만 지인 남편도 그게 뭐였는지는 결국 못 알아냈다고 함. 자, 여기까지가 중국 가이드 하던 지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라는 괴담이었는데요. 둘 다 깨있는 상태였는데 깜짝아. 방금 핸드폰 진동 울려가지고 뭐야. 인스타 릴스에 좋아요 왜 누르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저 이거 좀 무서웠나 보다, 이 괴담이. 그래서 놀랐습니다. 아무튼 남편이 꿈에서 본 그 내용이 아내의 입에서도 나와버리니까 되게 기묘하다. 이 얘기 지금 보니까 되게 몽환적이고 재밌네. 야, 여기까지가 중국 가이드 하던 지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핸드폰 진동 울려가지고 좀 깜짝 놀랐네. 아유. 자, 오늘의 중국 괴담 마지막 괴담입니다. 이번에 읽을 이야기는 2006년쯤에 있던 중국 공포썰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2006년경인가 봤던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라면서 누군가 글을 쓴 건데 중국 무당이 썰 풀어준 거라고 함. 어느 농민공이 있었는데 돈을 많이 벌어 일을 그만뒀고 남은 여생 부모님이랑 함께 하려고 했다고 함. 마침 산속에 집을 발견함. 의외로 제대로 지어진 집이었고 산 주변에 마을 사람들을 수소문을 하는데 그 집 주인은 누군지 알 방법이 없더란 거. 그냥 집의 행색도 그렇고 버려진 집인 것 같아서 그냥 들어가서 살기로 했고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사람이 살던 흔적은 없고 사용했던 흔적이 없는 침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고 함. 그마저도 먼지가 오래 쌓여서 먼지가 장난이 아니었다고 함. 집안 청소를 실시를 했고 먼지가 너무 많아 반나절 동안 계속 청소를 했다고 함. 집안 청소를 끝마치고 보니 나름 사람 살만한 구색이 갖춰졌고 꽤 근사했다고 함. 농민공은 흡족해하며 부모님을 데리고 와서 살게 했고 버려진 집안에 있던 침대를 부모님이 쓰게 했음. 자신은 바닥에서 자고. 근데 부모님이 농민공에게 말하길 밤마다 침대 밑에서 끼끼끼 거리는 소리가 나더구나. 농민공은 이상하다면서 혹시 모르니 침대 밑을 봐보기로 함. 아무것도 없는걸요. 진짜 침대 밑에는 아무것도 없었음. 어머니와 아버지가 새 집이라 그런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예민해지신 것 같은데 뭐 별소리 아닐 거예요. 농민공은 피식 웃으면서 밖에 장작 패러 다녔음. 장작을 구해 반나절 만에 돌아온 농민공은 충격에 빠졌음. 어머니와 아버지가 집 밖에서 피를 토한 상태로 죽어있던 것. 공안을 불러서 수사를 했는데 저항의 흔적도 없고 구타당한 흔적과 흉기에 찔린 흔적도 없었음. 공안도 난색을 표하면서 독극물을 사용해서 죽였나 해서 보니까 시신에 약을 쓴 흔적도 없음.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공안에서도 사건을 단순히 늙은 부모님이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그런 사건으로 종결시켜버림. 분명히 건강했던 부모님이라고 항의를 했지만 공안에선 어쩔 수 없다 했고 농민공은 망연자실해함. 그러다가 농민공은 때마침 생각난 것이 생전 부모님이 말했던 침대에서 끽끽거리는 소리가 난다 라는 말에 본인이 그 침대에 자보기로 했음. 거짓말 안 치고 밤마다 끽끽거리는 소리가 들림. 침대 밑을 바라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음. 침대를 뒤집어 봐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만 침대를 치워보니 침대 밑에 나뭇바닥이 조금 이상하더란 거. 도끼를 가져와서 바닥을 부셔보니 부적과 금줄로 감싸진 나무 인형이 나온 것. 농민공은 이것을 불에 태워버렸음. 근데 그 이후에도 끽끽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겠지 했는데 이제는 밤낮으로 들리더라는 거. 공포에 질린 농민공이 중국의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하는 말. 당신 살긴 글렀소. 그 집은 원래 주인이 있는 집인데 무단으로 들어가서 점거했으니 당연히 집주인이 열받지 않겠소? 당신 뒤에 집주인이 있는데 집주인은 당신 부모를 데리고 갔고 그리고 당신을 데리고 갈 것이오. 여기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소. 더군다나 그 나무 인형을 태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건지나 알고 그렇게 한 거요? 당신은 살기는 글렀소. 농민공은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하자 보다 못한 무당이 입을 열었음. 그 집에서 당장 나오고 이 부적을 품에 지니시오. 이건 오래 못 갈 거요. 집에 계속 머문다면 어느 순간 이 부적이 없어지는 날이 올 거요. 그때가 오면 당신은 어떤 방법을 써도 살지 못하니 담담히 받아들이시오. 부적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곳을 떠나고 나면 농민공은 집이 없어지니 그냥 부적을 품에 안고 며칠을 살았는데 무당의 말대로 품 안에서 부적이 없어졌다고 함. 농민공이 다시 그 무당을 찾아갔지만 무당이 말하길
나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어.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이후 그 농민공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름. 자, 여기까지가 2006년쯤에 있던 중국 공포썰이었습니다. 이 괴담에 좀 제목을 지어볼까요? 제목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중국에 버려진 집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흉가를 그냥 생으로 잡아가지고 사는 거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에도 좀 그 빈집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죠. 뭐 그 집이 그 소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연고나 뭐 친인척 없이 그냥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잖아.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집이 그냥 아예 생짜로 비어버리는데 그런 집에 몰래 들어가서 사는 노숙자도 있고 아예 살림을 몰래 채려버리는 경우도 있긴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안 될 일이긴 하다. 너무 그 나라가 좁고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무조건 걸리긴 하겠다. 근데 만약에 내가 중국인이라고 생각해봐. 중국인의 눈으로 봐. 그러면 집이 비어 있고 집도 좋아. 그럼 거기서 안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 같아도 살 것 같아요. 저 농민공이면. 근데 뭐가 문제냐?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얘야 그 침대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뜯어볼 생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또 문제인데 저 같으면 안 깐단 말이죠. 바닥을. 왜냐? 일단 남의 집이고 뭐 물론 살고 있지만 남의 집이고 남의 집이면 못도 못 박는데 꽃꼽힌도 좀 조심해서 꼽아야 되잖아요. 우리 집도 아니고 남의 집인데 바닥을 깐다? 이건 말이 안 돼. 그냥 불편하지만 참고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거기까지 오케이. 시뮬레이션이 됐고요. 그 상태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유를 찾지 못했잖아요. 정확히. 그 정도면 그냥 그때 딱 무당 찾아가가지고 무당이 하라는 대로 하거나 만약에 무당이 찾아갔는데 무당이 5천만 원 달래 이러면 못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집을 빠져나와서 어차피 지금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여기에 있는 그 농민공이 어차피 홀몸이니까 절로 들어가가지고 스님한테 조언 좀 구하면서 그냥 근데 그럼 중이 돼야 되잖아. 머리 다 깎고 고기도 못 먹고 그건 좀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셨고 돈도 없어. 그러면 그냥 집 나와서 살겠다. 집 나와서 어디 뭐 전전하면서 살다가 이전과 같은 삶이 되는 거죠. 그냥 집 없는 삶이. 그게 베스트 같은데? 사람이 안 사는 데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라고 댓글 쳐주셨는데 그렇긴 해. 집 없고 돌아다녀야 하는 인생이야. 근데 눈앞에 떡하니 버려진 집이 있다? 저 같으면 못 참습니다. 저는 무조건 살아요. 저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갈 생각은 못 할 것 같아. 불편해도 그냥 계속 살 것 같아. 뭐지? 수도 문제인가? 뭐지? 두더지 사나? 이렇게 그냥 넘길 것 같긴 해요. 아무튼 뭔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무당이 적당히 제시를 잘 해줬어요. 그 주인이 있는 집이니까 너 지금 큰일 난 거다. 어떡하죠? 너 집에서 내가 부적 하나 줄 테니까 집에서 나가. 이러면 그냥 시키는 대로 나가야지. 그지 않습니까? 목숨이 아깝지 않은 건가? 이 농민공? 아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부모님이 저렇게 정체불명의 힘에 의해서 돌아가셨으면 자기도 당할 거라는 거를 좀 예상을 하지 못한 건가?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요. 중국의 어떤 사회상 우리가 모르는 문화적인 뭔가가 있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곳에서 뭐 쭉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문화가 있는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이 농민공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왜 무당말 아예 안 들어버리는 거지? 아무튼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고 공산주의 뭐 그렇고 유물론적인 사회잖아요. 그 종교도 이제 없고 오직 과학만이 인민의 종교가 되어야 한다 이런 거잖아요. 걔네들의 기조가. 근데 무당이 있습니까? 무당이 있어도 돼? 여기 보니까 중국 무당은 장단사라고 하는데 무당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중국 무당 불법이에요. 잡혀갑니다. 라고 하시네요. 진짜요? 어떻게 되는 거지? 약간 진짜 암암리에 해야 되는데 암암리에 하려면 위장 직업 그러니까 작게나마 하는 직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위심 안 받고 무당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약간 그러니까 해외에 금메달리스트 이런 분들 생활체육 그냥
자기 본업 있으면서 막 봅슬레이 연습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에서 무당하려면 본업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당 부캐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둘 다 하는 건가? 불법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신기합니다. 증거를 안 남기면 되긴 하는데 만약에 자기가 무당하고 있어. 근데 위례가 들어와. 오세요 해서 점을 봐줘. 근데 갑자기 점을 다 들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옷을 딱 찢더니 안에 공안복이 나와. 공안이야. 공안이었던 거임. 그래가지고 너 점을 잘 보는구나. 너 지금 딱 보니까 내가 예전에 본 점이랑 같네. 넌 무당이 맞구나. 하면서 이렇게 딱 잡아가는 거까지가 이제 제 망상인데 돈으로 무마 가능하다. 그렇긴 해. 너무나도 큰 돈을 거절하기엔 너무 많은 돈을 주면 넘어갈 수 있긴 한데 그런 식으로 뭔가 운영이 되긴 할 수도 있겠다. 한국도 성매매 불법인데 뭔가 암암리에 하잖아요. 약간 중국의 무당이 그런 느낌 아닐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워낙 중국 사람들 그 미신 좋아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역사가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한국에서 성매매 묵인하듯이 그렇게 가는 거 아닐까? 무당이면 공안 알지 않을까요? 우와, 진짜 무당은 그럼 공안한테 안 걸리겠네. 대박이네요. 그럼 무적이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무당은 그냥 천하무적이야. 그게 신이에요, 신. 공안 못 알아보지 않을까요? 작정하고 속이려 들면 속지 않을까? 아무튼 이 얘기 재밌었습니다. 누가 알려주는 조언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무당의 조언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라기에는 근데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교훈을 도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이야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무당이 무리한 요구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하는 게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인가? 이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을 자꾸 하게 만드는 그런 괴담이었고 근데 만약에 농민공이 한 마리 가짜야 사실 가짜이고 뭔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무당한테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 농민공이 자기 부모를 죽였을 가능성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이거 봐봐 집이 버려진 집이에요. 버려진 집의 특징이 뭐예요? 아파트도 아니고 주변에 주택이 없을 가능성이 농후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냥 몰래 부모님을 죽이기 편한 상태였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너무 싱크빅이야. 너무 멀리 간 해석이긴 해요. 너무 멀리 간 추론이야. 만약에 중독자라고요? 죽일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농민공이 사이코면 갑자기 횟가닥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잘 때 사람들 없는 곳이라면 부모 죽임이라고 하셨는데 너무하시네요. 저분이 사이코일 경우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나도 심했나? 근데 이거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를 가짜일 가능성이 더 많은 그런 괴담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지금 카메라 앞에 여러분들 앞에 얼굴 들이대 놓고 있는 사람한테 그게 맞습니까? 그거 무례예요. 자, 여기까지가 2006년쯤에 있던 중국 공포썰 하나 버려진 집 이야기였습니다. 자, 재밌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중국 괴담들이었고요. 중국 여행 갔다 와가지고 이제 모아본 괴담들이었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되게 짬통처럼 그러니까 구성이 되게 짬통이었거든요. 실제 사건 사고도 읽었다가 생 도시전설도 읽었다가 실화인지 아닌지 모를 모호한 괴담도 읽었다가 다양하게 읽어봤는데 그래도 중국이라는 키워드에 이제 딱 모아가지고 한번 괴담을 낭독을 해봤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설마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셨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